60세 이상이라면 비행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12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혜택을 바로 활성화하는 말들이죠. 문제는 제가 알려드리는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승객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건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출입국 기록에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작합니다. 혜택 12 보안 검색 의료 예외 전면 적용 60세 이상이라면 액상 약품 호흡 보조기기인 슐리느 빕기 등을 가방에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공항에서 72세 남성이 약품을 꺼냈다가 직원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2세예요. 그럼 그대로 가방에 두시면 됩니다. 그는 그의 이미 비행기를 5번이나 타면서 매번 꺼냈던 겁니다. 정확한 문장. 저는 60세 이상이며 의료용품을 소지하고 있어 일반 검색에서 면제됩니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흔한 실수? 말하지 않고 모두와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혜택 11 휠체어 없이도 가능한 우선 탑승. 흔한 오해 우선 탑승을 하려면 휠체어가 필요하다. 실제로는 60세 이상이고 단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라면 어떠한 장비도 없이 우선 탑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64세 여성이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잘 걷긴 하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느렸습니다. 탑승 안내가 시작되자 그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64세이고 탑승 시 이동보조가 필요합니다. 휠체어는 필요 없지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탑승권을 스캔하고 가장 먼저 태웠습니다. 실수? 누군가 먼저 도와주길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혜택을 사용할 때마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다시 설명합니다. 혜택 10 동반자와 함께 보안 검색 통과하기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비행기 표 없이도 보안 검색을 통과해 탑승구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70세 여성이 딸과 함께 지나가려 하자 직원이 딸을 막았습니다. 표가 없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70세이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동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확인 후 통과를 허용했습니다. 정확한 문장. 저는 60세 이상이며 동반자가 탑승구까지 함께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행 허가증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신분증과 탑승권을 동반자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임시 출입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9 연속 지원 보장받기 항공사는 최근 승객 방치 문제로 인해 이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휠체어로 탑승구까지만 데려다주고 바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탑승이 시작되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한 75세 남성이 공항에서 휠체어 지원을 받았지만 직원이 탑승 직전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일어서려고 애쓰다가 큰 불편과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직원이 떠나기 전에 말했어야 할 말은 이겁니다. 저는 좌석까지 연속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탑승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직원이 불가하다고 하면 즉시 책임자를 요청하세요. 다음 혜택은 수십만 원을 절약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혜택 8 무료 좌석 변경권. 더 편한 좌석이 필요한데 가운데 자리나 뒤쪽 좌석이 배정되었다면 추가 요금 없이 통로 측 혹은 앞쪽 좌석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좌석 변경 요금으로 얼마나 지출했나요? 사실 대부분 면제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66세 여성이 배뇨 문제로 인해 가장 뒤쪽 창가 좌석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녀는 항공사에 전화했고 직원은 접속용 코드를 알려주며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편안한 의자, 부드러운 조명, 조용한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항에 있는 건 아니지만 큰 공항에는 대부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혜택 5 추가 의료용 가방 허용. 대부분의 항공사는 기내 반입용 캐리어 1개와 개인 소지품 1개만 허용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고 약품이나 호흡보조 기기, 휴대용 산소통만 따로 넣은 의료 전용 가방이 있다면 이 가방은 개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71세 남성이 캐리어 배낭 그리고 기기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은 2개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는 답했습니다. 이 세 번째 가방은 의료기기만 들어있습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수화물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은 확인 후 3개 모두 들고 탑승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활성화한 모든 혜택은 여행자 프로필에 기록됩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출입국 관리 직원이 여러분의 기록을 볼 때 실제로 무엇을 확인할까요? 혜택 4 SSR 코드. 활성화 SSR은 특별 지원이 필요한 승객의 예약에 표시하는 내부 코드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우선 탑승 맞춤 좌석 제공 모든 단계에서 직원 알림 등이 자동 적용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한 65세 여성이 비행 3일 전 항공사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65세이며 이동이 불편합니다. 연속 지원을 위해 제 예약에 SSR 코드를 활성화해주세요. 직원이 코드를 입력했고 공항에 도착하자 그녀의 이름은 모든 직원 화면에 알림과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과정에서 바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화 온라인 공항 데스크 어디에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 이제부터는 항공사들이 가장 압박을 주는 부분 즉 비용과 권리 보호에 관한 3가지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혜택 3. 의료 가방의 탑승구 보호 비행기가 꽉 차면 직원들은 탑승객에게 기내 반입 가방을 위탁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약품 의료 기기 건강에 필수적인 물품이 들어있다면 절대 위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69세 여성이 약품읍 입기혈당 측정기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들고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가방은 위탁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 가방에는 필수 의료 물품이 들어있어 비행 중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즉시 들고 탑승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협상하지 마세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혜택 2. 시니어 비용 면제. 많은 항공사가 내부 규정으로 60세 이상 승객에게 변경 취소 좌석, 재배정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특히 건강이나 이동 문제로 인한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67세 남성이 병원 일정 변경으로 비행을 바꿔야 했습니다. 항공사는 수수료 1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67세이며 의료 사유로 변경합니다. 수수료 면제를 요청합니다. 직원은 감독자에게 확인했고 수수료는 즉시 제거되었습니다. 정확한 문장 저는 60세 이상이며 건강 또는 이동 사유로 이 수수료 면제를 요청합니다. 시니어 고객을 위한 배려 정책이 있나요?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아무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혜택 1. 바로 배려 취소입니다. 이건 환불 규정과 다릅니다. 항공사가 고객의 예약을 페널티 없이 취소해 주고 전액 환불하거나 제한 없는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환불 불가 티켓이라도 가능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60세 이상 승객이 의료 혹은 가족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합니다. 3주 전 대구에서 70세 여성이 출발 이틀 전 환불 불가표를 구매했는데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전화에 말했습니다. 저는 70세이며 가족의 의료 긴급 상황으로 인해 취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한 배려 취소를 요청합니다. 그녀의 항공권은 페널티 없이 취소되었고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액 크레디트가 제공되었습니다. 보장된 혜택은 아니지만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제 약속드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SSR을 활성화하거나 특별 지원을 요청하고 우선 탑승을 요구하거나 약품 냉장을 요청할 때마다 모든 기록은 여행자 프로필에 저장됩니다. 국경관리기관은 이 패턴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다는 점 이동에 제한이 있다는 점 민감한 약품을 소지하고 여행했다는 점 등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있고 장기간 해외에 머무른다거나 이전 입국 때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런 기록들이 추가 근거가 되어 더 많은 질문을 받거나 체류 요건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공항에서 혜택을 활성화하는 12가지 문장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도착 후 국경심사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의 모든 답변도 기록되며 작은 머뭇거림 하나가 심층조사를 부르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0세 이상일 때 국경심사에서 말해야 하는 정확한 10가지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여러분의 신분을 보호하고 2차 조사를 피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은 붙잡히는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문장 10. 의심을 피하면서 장기 해외 체류를 설명하는 방법. 당신은 멕시코에서 가족을 돌보느라 4개월을 보낸 뒤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과 화면을 보고 묻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셨나요? 4개월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있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실수합니다.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라고 답하죠. 이는 즉시 의심을 불러옵니다. 해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의심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답변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로 방문했고 아픈 친척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거지와 모든 생활 기반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 문장은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 장기 체류에 합당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둘, 이것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셋, 본인의 실제 생활 기반이 미국임을 재확인합니다. 흔한 실수. 그냥 휴가였어요, 가족 방문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맥락 없이 말하면 진짜 생활터전이 해외인 것처럼 보입니다. 문장 9 영어 라벨이 없는 약을 질문받을 때의 답변. 67세 남성이 여러 약병을 가지고 통과하는데 직원이 묻습니다. 스페인어 라벨인데 이게 뭔가요? 그는 긴장하며 말합니다. 주의력 약이고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처방전 있나요? 없어요. 현지에서 샀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어 라벨이 없거나 미국 밖에서 구매한 약을 들고 있으면 미국 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실제 거주지가 미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가장 안전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이 약들은 미국에서 제 주치의가 처방한 것과 동일한 약입니다. 여행 중 약이 떨어져서 현지에서 구매했을 뿐입니다. 제 처방전과 의료 기록은 모두 미국 의사와 연동돼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휴대폰에 처방전 사진을 저장해두고 보여주세요. 흔한 실수. 여기서도 약을 미국에서도 복용한다는 증거 없이 들고 오는 것. 그러면 거주자가 아닌 관광객처럼 보입니다. 문장 8. 미국과의 생활적 연결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방법. 이는 2차 조사로 보내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71세 여성이 5개월 해외 체류 후 입국했습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피닉스요. 누구와 사시나요? 혼자요? 일은 하시나요? 아니요, 은퇴했습니다. 가족은 여기 계신가요? 아니요, 가족은 과테말라에 있습니다. 직원은 그녀를 즉시 2차 조사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미국과의 실질적 연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단순히 거주지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피닉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고 활성화된 은행 계좌와 의료보험이 있으며 주치의도 여기 있습니다. 또 매년 미국 거주자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여러분의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의심은 줄어듭니다. 흔한 실수. 질문에만 짧게 답하고 본인을 보호해줄 맥락을 덧붙이지 않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의 상황을 설명해 자신의 신분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실을 오해 없이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의 방식이 내용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장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법. 국경 심사줄에 서 있습니다. 직원은 당신이 68세이고 여행을 자주 하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은퇴했습니다.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청소 관련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소득으로 생활하시나요? 연금으로 삽니다. 한 달에 얼마나 받으시나요? 약 $600 정도요. 직원은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걸로 집세 음식 공과금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런 순간 문제가 커집니다. 올바른 답변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은퇴자이고 연금을 받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둔 저축도 있고 미국에 사는 자녀들에게서 가끔 지원도 받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들립니다. 당국이 여러분이 미국에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비용이 더 싼 다른 나라에서 주로 살고 있다고 의심하며 있는 영주권 등 신분 유지에 위험이 됩니다. 흔한 실수. 비공식적이거나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소득원이나 가족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문장 6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설명하는 법. 74세 남성이 콜롬비아에서 입국했습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요. 본인 집에 사시나요? 아니요, 딸 집에 삽니다. 집세는 내시나요? 아니요, 딸이 도와줍니다. 일은 하시나요? 아니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시나요? 딸이 도와줍니다. 직원은 그를 2차 조사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은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계 지출에 일부 기여하고 있으며 제 연금으로도 소득이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지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진실을 유지하면서도 본인의 자립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흔한 실수. 미국에서 혼자 살 수 없다는 인상을 주는 말. 이는 신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공항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면 문제가 될까봐 숨기곤 하지만 숨기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문장 5. 공항에서 받은 지원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69세 여성이 휠체어를 이용해 국경 심사까지 왔습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걷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머뭇거립니다. 가끔은 걸을 수 있지만 금방 피로해집니다. 혼자 여행하셨나요? 네. 혼자 거주하시나요? 네. 그러자 직원은 그녀를 2차 조사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답변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이동이 어렵다면 혼자 여행하고 혼자 산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답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편안함과 예방 차원에서 이동 보조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는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당국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곳에서의 거주 자격 자체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 4. 건강 문제로 여행했다는 질문을 받을 때 대응 72세 남성이 고국에서 3개월 머물다 돌아옵니다. 직원은 그의 기록을 확인하고 최근 2년간 장기 체류가 반복된 사실을 봅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래 머무르나요? 가족을 만나러 3개월씩 머뭅니다. 그렇군요. 건강치료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오래 머무르시나요? 그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생활비가 저렴하거나 가족 지원이 더 많아 해외에서 오래 머물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말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가족과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방문하지만 제 생활과 책임 의료 관리는 모두 미국에 있어 늘 돌아옵니다. 제 실제 거주지는 미국입니다. 이 문장은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도본인의 삶의 기반이 미국임을 분명히 합니다. 흔한 실수는 모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것. 문장 3. 수입과 경제적 자립에 대해 답하는 법. 이 질문은 잘못 답하면 80% 확률로 2차 조사로 이어집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300달러요. 미국 계좌에 얼마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3,000달러 정도요. 월세나 생활비는 어떻게 내나요? 멕시코에 있는 아들이 돈을 보내줍니다. 직원은 즉시 심사를 멈춥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된 수입원이 해외에서 온다면 미국이 실제 경제 기반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있는 영주권을 위태롭게 합니다. 올바른 답변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고 미국 내 은행 계좌에 저축이 있습니다. 추가 지출이 필요할 때 가족이 조금 도와주기도 하지만 제 재정 기반은 미국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돈을 보내주더라도 먼저 미국에서의 소득과 기반을 강조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해외 송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상을 주는 것. 이는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남은 두 항목은 이미 가장 많은 영주권을 잃게 만든 질문이며 대부분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문장 2.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장기간 해외에 머문 이유 설명하기. 66세 여성이 7개월 해외 체류 후 돌아옵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나요? 어머니가 아프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엘살바도르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더 일찍 돌아오지 않았나요? 돈이 없어서요. 직원은 그녀를 2차 조사로 보냅니다. 7개월은 매우 긴 기간이며 설명이 충분히 탄탄하지 않으면 거주 포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위중한 병환으로 인해 해외에 머물렀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더 일찍 돌아오려고 노력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언제나 돌아오는 것이었고 제 삶과 거주는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능하다면 사망진단서를 갖고 있다고 덧붙이세요. 설명을 뒷받침할 서류는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흔한 실수는 실제 긴급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 이제 마지막 가장 민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잃게 된 질문입니다. 문장 1. 거주 포기 의심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직원이 기록을 확인하자 지난 12개월 중 8개월을 해외에서 보낸 사실이 보입니다. 직원은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미국보다 해외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바로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몇몇은 그쪽이 생활비가 저렴해서요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엔 혼자라서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답변은 모두 영주권 상실로 직결됩니다. 올바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 체류가 길어진 것은 일시적인 가족 및 의료적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거주지는 항상 미국이었고 앞으로도 유지할 의지가 확고합니다. 흔한 실수는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실제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민당국이 당신이 거주를 포기했다고 판단하면 영주권은 즉시 박탈될 수 있으며 한번 잃으면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 요령이 아니라 보호장치입니다. 이 문장들이야말로 문제없이 입국하느냐 아니면 몇 시간 동안 2차 조사를 받느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은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